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소비자 잉여, 또 생산자 잉여, 그리고 그걸 합한 총잉여라는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여라는 개념은 경제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결국 살펴볼 내용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건데요. 네,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라는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총잉여라는 개념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라는 개념을 저희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완전 경쟁 시장이 왜 좋은지,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왜 그렇게도 어, 독점이라든가 이런 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 벗어나는 시장의 형태를 싫어하는지를 잘 이해하시려면 이 잉여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저희가 이 잉여라는 개념 저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소비자 잉여라는 개념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기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면 일단 먼저 표를 보시겠습니다. 자, 표를 먼저 보시면 지금 소비자가 3명이 있습니다. 지금 3명의 소비자가 표에 나와 있고요. 첫 번째 소비자는 A라고 표시되어 있고요. 두 번째 소비자는 B, 세 번째는 C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명의 소비자가 있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대 지불 용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소비자 A의 경우에는 자, 어떤 재화를 하나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뭐 사과 시장이라고 해볼까요? 자, 소비자 A가 있는데 자, 소비자 A는 사과 하나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최대 100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각 소비자가 해당 재화 하나씩만 사서 소비한다 이런 상황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A는 해당 재화 하나 구매하는 데 있어서 최대 100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다 이런 뜻이고요. 소비자 B는 해당 재화 한 단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최대 50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거고 소비자 C는 20원까지 최대 지불할 용의가 있다라는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소비자 A가 해당 재화에 대해서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니까 최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도 제일 높은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 지불 용이라는 거는 각 소비자가 해당 재화에 부여하는 가치 뭐 그런 거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저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표를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요. 자, 저와 함께 한번 이 그래프를 따라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Y축에 이제 가격축이죠. 자, Y축 맨 꼭대기에서 저희가 한번 시작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해당 재화의 가격이 150원이라고 해보세요. 자, 우리 소비자 3명이 이 재화를 구매하려고 시장에 갔는데 해당 재화의 가격이 150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 3명 중에 누가 이 재화를 구매하려고 할까요? 자, 아무도 없겠죠. 3명의 소비자 모두 다 아무도 그 해당 재화를 구매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3명 중에 제일 돈 많이 낼 용의가 있는 사람도 100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해당 재화의 시장 가격이 150원이라면 뭐 아무도 그 해당 재화를 수요하려고 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자, 해당 재화의 가격이 시장에서 100원보다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면 해당 재화에 대한 총 수요가 0이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해당 재화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조금씩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150원에서 뭐 140, 130 이렇게 조금씩 떨어져요. 자, 그러다가 해당 재화의 가격이 이제 100원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누가 해당 재화를 수요하려고 할까요? 자, 이제 소비자 A는 내가 최대 100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는데 해당 재화의 가격이 100원이네. 그러면 뭐 내가 살래 하고 소비자 A가 이제 수요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시장 가격이 100원이 되면 수요가 한 단위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Y축에서 100원 그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제가 한 칸 갔어요. 그래서 이제 100원이 되면 수요가 한 단위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100원에서 시장 가격이 계속 조금씩 떨어집니다. 90원, 80원. 자, 여전히 소비자 A만 수요를 하죠. 왜냐하면 소비자 B와 C는 최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액수가 뭐 50원, 20원밖에 안 되니까 시장 가격이 80원, 70원, 60원이 되더라도 전혀 구매할 의사가 없죠. 그래서 시장 가격이 100원에서 50원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으면 총 수요는 한 단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총 수요 한 단위는 소비자 A가 수요하는 단위겠죠.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시면 가격이 100원에서 50원으로 이렇게 떨어질 때 수직선에 저희가 직선을 제가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러다가 가격이 이제 50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 B도 수요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소비자 B가 내가 최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액수가 50원인데 시장 가격이 50원이구나. 그래, 그러면 나도 한 단위 구매해야지 하고 소비자 B의 수요가 한 단위 더해집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이 50원이 되면 이제 오른쪽으로 한 칸 저희가 옮겨가서 총 수요가 두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가격이 50에서 20 사이에는 총 수요는 계속 2로 유지가 되겠지요. 왜냐하면 소비자 C는 여전히 수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시장 가격이 2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소비자 C도 수요를 하게 되고 그래서 총 수요가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왼쪽에 있는 표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런 그래프를 그렸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표에는 소비자가 3명만 있잖아요. 자, 만약에 이 표에 소비자가 100만 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만 명의 소비자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해당 재화에 대한 최대 지불할 용의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줄을 세웠어요. A, B, C, D 이런 식으로 100만 명의 소비자가 있고 그리고 그 100만 명의 소비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불 용의 액수를 바탕으로 오른쪽과 같은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그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주 자잘한 형태의 지그재그 형태의 모양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러한 그래프를 그리신 후에 좀 멀리서 떨어져서 그 그래프를 보시면 그 그래프가 어떻게 보일까요? 그 그래프가 우하향하는 어떤 곡선처럼 보이실 겁니다. 자,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걸까요? 여기 지금 스크린에서 보시는 이 오른쪽 그래프는 결국 무슨 그래프라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배워오고 계시는 수요 곡선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이 그래프, 이게 다름이 아니라 수요 곡선이었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 그래프를 보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가격이 100원보다 높으면 수요가 0이고 가격이 100원일 때는 수요가 하나고 가격이 50원이면 총 수요가 2개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이때까지 배워온 수요 곡선의 해석 방식이죠. 자, 그래서 이 오른쪽에 나오는 이 그래프가 결국 다름이 아니라 수요 곡선이구나 하는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아주 중요한 점 하나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오른쪽에 나오는 이 그래프가 수요 곡선이라고 하면요. 이 수요 곡선의 높이라는 게 결국 뭘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나요? 소비자의 최대 지불 용이액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수요 곡선을 볼 때 이제 또 하나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의 높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이때까지는 저희가 수요 곡선의 높이라는 것은 단순히 가격을 표시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요.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수요 곡선의 또 다른 측면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수요 곡선의 높이라는 것이 결국 소비자의 최대 지불 용이액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 자, 예를 들어서 가격이 떨어질수록 총 수요가 늘어나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에서는 지금 가격이 20원 이하이면 총 수요가 3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한 소비자가 하나의 제화만 소비한다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요. 자, 총 수요가 3일 때, 자, 첫 번째 제화는 누가 수요를 하는 거죠? 최대 지불 용이액이 가장 큰 소비자가 수요를 합니다. 첫 번째 제화를. 그리고 두 번째 제화는 최대 지불 용이액이 두 번째로 가장 높은 소비자가 수요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화는 최대 지불 용이액이 세 번째로 높은 소비자가 수요를 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의 높이라는 것이 결국 최대 지불 용이액을 나타내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시장에서 가장 먼저 팔리는 거래되는 그 단위의 재화가 가장 높은 지불 용이액을 가지는 소비자가 그것을 수요하는 것이구나, 사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 잉여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파란색 선이 있죠. 자, 이 파란색 선이 시장 가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소비자 3명이 이 시장에 이제 해당 재화를 사러 갑니다. 자, 그랬더니 시장 가격이 지금 파란 선이에요. 즉 20원보다 싼 거죠. 예를 들어서 18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소비자 3명 모두 이 재화를 수요를 하겠죠. 왜냐하면 모두 다 최대 지불 용의가 이 시장 가격보다 높으니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소비자 A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A씨의 경우에는 시장에 갈 때 최대 지불 용이액이 100원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100원까지는 내겠다 하고 간 거죠. 자, 그런데 결국 얼마 주고 재화를 샀죠? 저 파란색으로 보이는 저 가격만큼 주고 재화를 샀습니다. 이래서 저게 뭐 15라고 해보시죠. 자, 시장 가격이 15예요. 그래서 나는 100원까지도 낼 용의가 있었는데 15원이에요. 그래서 15원 주고 샀어요. 자, 그러면 얼마 남겨 먹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100원까지 낼 용의가 있었는데 15원 내고 샀으니까 어떻게 보면 85원 남겨 먹은 거죠.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누가 90원에 팔았으면 그거라도 샀을 텐데 시장 가격이 15원에 형성되어 있어서 굉장히 싸게 샀죠. 그래서 소비자 A씨 같은 경우는 100원 낼 용의가 있었는데 100원까지. 그런데 15원에 샀어요. 그래서 85원만큼 남겨 먹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85원을 저희가 소비자 A의 소비자 잉여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소비자 B의 경우에도요. 자, 50원까지 낼 용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장에 가서 15원에 샀어요. 그래서 35원 남겨 먹은 거죠. 그래서 소비자 B의 소비자 잉여는 35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비자 C의 경우에는 소비자 잉여가 5원이에요. 그래서 각자 소비자들의 이 소비자 잉여를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소비자들의 이 소비자 잉여를 저희가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요 곡선의 높이에서 시장 가격을 뺀 그 길이, 그 부분을 저희가 각각 소비자의 소비자 잉여라고 정의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소비자 잉여를 저희가 다 더해 보겠습니다. 다 더하면 이 시장에서 발생하는 총 소비자 잉여를 저희가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냥 소비자 잉여라고 얘기를 하면요. 그거는 이 시장에서 발생하는 총 소비자 잉여를 뜻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인 수요 곡선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요. 자, 여러분 이제 저희가 그 아까 방금 그린 곡선이 아까 그린 그래프라는 게 결국 수요 곡선이었구나 하는 걸 저희가 알았죠. 그래서 소비자가 굉장히 많은 일반적인 시장의 경우에는 저희가 수요 곡선을 그리면 저희가 이때까지 공부해 왔던 대로 이렇게 우하향하는 그런 곡선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 수요 곡선의 높이가 소비자들의 최대 지불 용이액을 나타내는 거였구나 하는 것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를 보시죠.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수요 곡선을 그렸습니다. 자, 수요 곡선을 그렸고요.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시장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시장 가격이 저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된 저 수준에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경우에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소비자가 해당 제화를 구매하는지는 저희가 수요 곡선의 높이인 지불 용이액과 그 시장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요 곡선의 높이, 즉 최대 지불 용이액이 시장 가격보다 높은 사람은 그거를 살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사겠죠. 그렇게 각각 소비자들의 소비자 잉여를 저희가 계산을 한 후에 그거를 다 더해보면 결국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삼각형 영역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곡선인 경우에 시장 가격이 주어지면 이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서 발생하는 소비자 잉여의 양은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수요 곡선으로 파란색 삼각형 면적으로 표시되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만약에 시장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자 잉여가 어떻게 될까요? 자, 시장 가격이 떨어지면 그 파란색 삼각형 영역이 커지겠죠? 즉, 이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소비자 잉여가 증가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시장 가격이 떨어지니까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 사는 사람이 원래 이제 시장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원일 때 사던 사람이 시장 가격이 더 떨어졌어요. 그럼 여전히 사겠죠? 근데 더 싼 가격에 사니까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 효과는 원래 시장 가격이 100원일 때는 안 샀어요. 제 최대 지불 용의가 90원이라서 시장 가격이 100원이면은 제가 구매를 안 하는데 시장 가격이 예를 들어서 8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안 사던 사람이 구매를 하게 되죠. 안 사던 사람이 구매를 함으로써 새롭게 소비자 잉여가 추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효과로 인해서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질 때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비자 잉여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다음에는 생산자 잉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 잉여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생산자 잉여도 잘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생산자가 3명이 있습니다. 생산자가 X, Y, Z라는 생산자가 3명이 있고요. 자, 각각의 비용이 있습니다. 자, 이 비용은 단순화를 위해서 각각의 생산자는 하나의 단위의 재화만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실게요. 그래서 생산자 X의 경우에는 재화 하나 만드는데 비용이 20원이 들어요. 생산자 Y 같은 경우는 재화 하나 생산해서 판매하는데 30원이 들고요. 그리고 Z 같은 경우는 50원의 비용이 듭니다. 자, 이걸 가지고 저희가 오른쪽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시장 가격이 20원보다 낮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시장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원이에요.
자, 시장 가격이 10원이라면 이 3명의 생산자 중에 누가 공급을 하려고 할까요? 아무도 공급을 안 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제일 비용이 적게 드는 생산자 X의 경우에도 비용은 20원이 듭니다. 근데 시장 가격이 20원보다 싼 상황이라면 이거를 기껏 생산해서 판매를 하면 손해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시장에서 가격이 20원보다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면 아무도 공급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공급이 0이겠죠. 그러다가 시장 가격이 20원이 되면 이제 생산자 X가 생산하고 공급을 시작하게 되겠죠. 비용이 20원이니까. 그래서 시장 가격이 딱 20원일 때는 이제 똔똔이겠죠. 그런데 이제 시장 가격이 그거보다 조금만 뭐 더 높아져도 남으니까, 그래서 시장 가격이 20원이 되면 이제 생산자 X가 공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급이 한 단위가 생겨나요. 가격이 20원에서 30원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으면 X만 공급을 하니까 여전히 공급은 한 단위가 되겠죠. 그러다가 시장 가격이 30원이 되는 순간 두 번째 생산자도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총 공급이 두 단위가 되겠고요. 50원까지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가장 고비용 생산자도 이제 시장에 공급을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총 공급이 세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그래프를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앞서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표에 생산자가 100만 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산자가 이제 100만 명이 있고요. 그리고 비용이 가장 적은 생산자부터 가장 높은 생산자 순으로 저희가 줄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100만 명의 생산자 데이터를 가지고 요 옆에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보일까요? 굉장히 오밀조밀한 지그재그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그 그래프를 멀리 좀 떨어져서 보시면 어떻게 보이시냐면 우상향하는 어떤 곡선처럼 보이실 거예요. 즉 저희가 지금 오른쪽에 그린 그래프가 결국 뭐였다는 뜻인가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배워온 공급 곡선이었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그래프를 저희가 공급 곡선으로 이해하는 순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저희들에게 다가오는데요. 자, 그 포인트는 뭐냐? 이 그래프 보세요. 자, 이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의 높이는 뭘 의미하죠? 비용입니다, 비용. 특히 이 그래프의 높이를 보시면 이 그래프의 높이는 지금 20원, 30원, 50원 이런 순으로 가장 저비용 생산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로 고비용 생산자의 비용을 표시를 하고 있는 거구나 하는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공급 곡선을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그리시고 그 공급 곡선의 높이가 뭐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죠? 바로 비용이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공급 곡선의 높이는 바로 비용이었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공급 곡선이 우상향한다라는 뜻은 뭘 의미하는 건가요?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듯이, 자, 첫 번째 공급되는 그 단위의 재화, 이 그래프에서는 이 시장에서 맨 먼저 공급되는 첫 번째 단위의 재화는 비용이 제일 싸죠, 20원. 두 번째로 공급되는 재화는 비용이 좀 비싸요, 30원. 세 번째로 공급되는 재화는 비용이 좀 더 비쌉니다, 50원. 즉 공급 곡선이 우상향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죠? 점점 뒤에 공급되는 재화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어떻다고요? 점점 커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이 올라갈 때 여러분 시장에서 가격이 싸다면 굉장히 저비용 생산자들만 이 시장에 참여해서 공급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시장에서 가격이 점점 올라갈 때는
이제 고비용 생산자들도 이제 뭐 얼마든지 마진을 맞출 수가 있으니까 가격이 점점 올라갈 때 고비용 생산자들도 점차로 이 시장에 진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이 우상향한다는 것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때 추가로 이 시장에 진입하는 생산자들의 비용이 점차 높아지는, 즉 가격이 올라갈 때 점차로 고비용 생산자들도 시장에 진입하고 공급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나타내 주는구나 라고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저희가 이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향하는 이제 공급 곡선을 이렇게 그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생산자 잉여라는 게 뭐냐?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그렸는데요. 자, 이 시장에서 가격이 지금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된 저 부분에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시장에서 가격이 저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된 수준에서 형성이 되어 있다면, 자,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이제 단위의 재화를 공급하는 생산자의 경우에는 이 공급 곡선의 높이가 비용이잖아요. 근데 시장 가격이 그 비용보다 높아요. 그래서 이 생산자의 경우에는 지금 이 시장에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면 시장 가격만큼 받고, 그런데 비용은 그거보다 적게 들었죠? 그래서 그 차액만큼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을 저희가 생산자 잉여라고 부릅니다. 즉 시장 가격과 비용 간의 차이, 그 차이를 저희가 생산자 잉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기 주어진 저 시장 가격 하에서 상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모든 생산자들을 생각을 해본 후에 이 모든 생산자들에 대해서 시장 가격과 비용 간의 차이를 구한 후에 다 더해보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오렌지 색깔의 삼각형 영역이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저 오렌지 색깔의 삼각형 영역이 바로 이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생산자 잉여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장 가격이 저 수준에서 더 증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시장 가격이 점점 더 올라요. 자, 그러면 생산자 잉여가 어떻게 되죠? 예, 생산자 잉여가 늘어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소비자 잉여 생각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자, 생산자 잉여가 시장 가격이 높아지면 생산자 잉여가 증가하는데요. 자,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생산자 잉여가 증가하는데요. 자, 첫 번째, 자, 시장 가격이 100원일 때도 저는 공급을 하는데 시장 가격이 200원으로 올랐어요. 저는 여전히 공급하고, 그런데 100원에도 공급할 수 있었는데 200원에 공급하니까 생산자 잉여가 높아졌죠. 그 효과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공급하는 사람들이 시장 가격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더 많은 생산자 잉여를 누리게 되는 효과로 인해서 생산자 잉여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효과는 뭐죠? 자, 시장 가격이 100원이에요. 제 비용이 120원이라서 저는 이제 공급을 안 하고 있는데 시장 가격이 이제 제 비용인 120원보다 더 높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공급을 시작해요. 그래서 예전엔 공급하지 않아서 생산자 잉여가 없는 생산자들이 가격이 높아짐에 의해서 새롭게 이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생산자 잉여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생산자가 시장에 진입함으로 인해서 생산자 잉여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이 증가할 때 이렇게 두 가지 효과에 의해서 생산자 잉여가 높아지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잉여는 시장 가격이 높아질 때 커지고요. 소비자 잉여는 시장 가격이 낮아질 때 커지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총 잉여라는 거를 저희가 정의를 할 건데요. 자, 총 잉여는 뭐냐?
자, 총잉여라는 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합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둘 다 좋은 거죠? 소비자 잉여가 커지면 소비자한테 좋은 거죠? 생산자 잉여가 커지면 생산자한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소비자 잉여를 크게 하는 게 좋을까요? 생산자 잉여를 크게 만들어주는 게 좋을까요? 우리 사회를 위해서. 소비자 잉여를 높이려다가 생산자 잉여가 떨어질 수 있고 또 반대로 생산자 잉여를 높이려다가 소비자 잉여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소비자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생산자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그래서 소비자 잉여만 우리가 무조건 높여주겠다 혹은 생산자 잉여만 무조건 높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원칙 중에 하나는 둘 다 적절하게 고려하자. 그래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합한 총 잉여를 극대화시켜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경제학 얘기 이렇게 하다 보면 신문에서도 그렇고 가끔씩 경제학은 효율성의 학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효율성을 추구하고 효율성이야말로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경제학이 추구하는 것은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효율성이라는 개념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효율성이라는 것이 경제학에서 의미하는 바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효율성의 개념이라는 것은 이 총잉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언제가 가장 효율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요. 이 총잉여가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총잉여가 극대화된 상황을 가장 효율적인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요 저희가 총잉여를 좀 더 살펴볼 건데요.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소비자 잉여를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소비자들의 최대 지불 용의와 시장 가격 간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생산자 잉여는 시장 가격과 생산자 비용 간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다 더해보면요. 마이너스 시장 가격 플러스 시장 가격은 서로 상쇄돼서 없어지고 결국 뭐가 남냐 하면요. 최대 지불 용의 마이너스 생산자 비용이라는 표현이 남게 됩니다. 즉, 총잉여라는 것은 최대 지불 용의와 생산자 비용 간의 차이가 이제 총잉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총잉여를 저희가 극대화하고 싶어요. 그래서 극대화된 효율성을 저희가 추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은 지금 총잉여가 최대 지불 용의 마이너스 생산자 비용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해당 재화에 대한 최대 지불 용의가 생산자 비용보다 크다. 그렇다면 그 재화는 시장에서 거래되도록 유도를 하고 만약에 해당 재화에 대한 최대 지불 용의가 생산자 비용보다 작다. 그러면 그 해당 재화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총잉여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러한 재화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3이라는 숫자 보이시죠? 자, 이 3이라는 숫자를 세 번째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라고 저희가 해석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는 보통 3이라는 숫자를 저런 이런 그래프에서 3이라는 숫자 보시면 뭐 총 3개 이렇게 생각하셨죠? 자, 이제 저희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새로운 해석법을 공부를 했고 그래서 그걸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 3이라는 숫자를 이제 뭐라고 저희가 해석을 할 거냐 하면요. 세 번째 상품이에요. 자, 세 번째 거래될 수 있는 단위.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과 시장이라고 하면 저 3이라는 숫자는 뭘 의미하냐 하면 세 번째 단위 사과예요.
자, 그래서 저 세 번째 단위 사과를 한번 보세요. 자, 세 번째 사과예요. 지금 앞에서 이제 뭐 첫 번째, 두 번째 사과는 팔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세 번째 사과예요. 자, 이 세 번째 사과. 이 세 번째 사과에 대한 소비자의 최대 지불 용의. 그거는 수요 곡선의 높이죠. 자, 이 세 번째 사과를 어느 생산자가 생산을 해야 되겠죠. 그 생산자가 이 세 번째 사과 하나를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이 있겠죠? 그거는 공급 곡선의 높이.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수요 곡선의 높이가 공급 곡선의 높이보다 더 크죠? 이 3이라는 지점에서. 그게 뭘 의미하죠? 이 세 번째 단위의 사과 하나에 대해서 소비자가 부여하는 가치, 즉 최대 지불 용의가 그 세 번째 단위 사과 하나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더 크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 세 번째 단위의 사과 하나가 시장에서 거래가 되면 플러스만큼의 총잉여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총잉여를 이 시장에서 발생하는 총잉여를 높여주겠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단위의 사과 하나는 이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자, 반대로 저 8이라는 숫자 보세요. 자, 여덟 번째 단위의 사과 하나예요. 그걸 제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여덟 번째 단위의 사과 하나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이 최대 지불 용의가 얼마죠?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면 수요 곡선의 높이죠. 그리고 이 여덟 번째 단위의 사과 하나를 생산하기 위한 생산자 비용은 공급 곡선의 높이인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공급 곡선의 높이가 수요 곡선의 높이보다 더 높습니다. 즉, 만약에 이 여덟 번째 단위의 사과 하나가 이 시장에서 만약에 거래가 되면 총잉여가 지금 마이너스만큼이 들어오는 거예요. 즉, 총잉여가 전반적으로 낮아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이 여덟 번째 단위의 사과 하나는 이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도록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자, 총잉여가 플러스가 되도록 해주는 단위의 사과는 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해주고, 그리고 총잉여가 마이너스가 되는 단위의 사과는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도록 유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총잉여를 가능한 높여주는 방식으로 저희가 이 시장에서 소비자와 생산자들을 좀 이렇게 유도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실 유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총잉여를 높여주기 위해, 총잉여를 우리가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을 뭐 유도를 하고 뭐 이렇게 규제를 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이걸 가만히 놔둬요. 소비자 생산자들이 알아서 시장에서 알아서 자기들끼리 인터랙션 하도록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죠? 지금 이 시장에서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균형이 성립하고,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딱 5개까지의 사과만이 거래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그래프에서 지금 이 시장 균형 하에서 총 5개의 사과가 거래가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딱 이 5개까지만 거래될 때가 총잉여를 극대화해주는 거래량입니다. 이제 사과 거래가 5개를 넘어서 예를 들어서 6번째 사과가 거래되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는 비용이 최대 지불 용의보다 높기 때문에 총잉여가 마이너스 부분이 들어와서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시장 기능을 저희가 신뢰를 하고 시장이 알아서 하도록 놔뒀더니 시장이 자연적으로 균형을 향해서 시장이 움직이고 결국 시장 균형이 달성이 되는데, 이 시장 균형 하에서 너무나도 멋진 일이 발생을 합니다. 총잉여가 극대화되고 있죠. 자, 그래서 경제학자들의 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이 목표 하에 경제학자들은 각 시장에서 총잉여가 극대화되는 것을 원하는데요.
놀랍게도 각 시장에서 총잉여가 극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따로 해줘야 될 일이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장이 알아서 작동하도록 가만히 놔둬주기만 해도 시장이 자동으로 균형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리고 그렇게 균형이 달성되고 나면 총잉여가 보시는 것처럼 이미 극대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총잉여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어떻게 해서 총잉여가 극대화되는지, 그리고 이 왜 시장에서 이렇게 이 총잉여가 극대화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왜 시장 기능이 이렇게 좋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지를 저희가 오늘 이렇게 다 같이 살펴보았습니다.